1995년 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 30대 중반의 선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갓 7살이 된 지훈이가 혼자서 블록 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작은 손이 블록을 쌓을 때마다 선희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다. 선희야, 저녁은 뭐 해먹을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40대 초반의 태수는 언제나 그랬듯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선희에게는 아직도 낯선 일상이었다. 김치찌개 끓일게요. 선희가 대답하자 태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요즘 고기값이 얼마나 비싼데 김치찌개면 충분해.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태수와 결혼하기 전까지 그녀는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며 혼자 살아왔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그녀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간절한 꿈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룬 꿈은 생각과 달랐다. 지훈아, 손 씻고 밥 먹자. 선희가 부드럽게 불렀다. 지훈이는 곧바로 달려와 선희의 치마를 잡았다.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선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비록 핏줄로 이어지지 않은 사이였지만 선희에게 지훈이는 진짜 아들이었다. 그래, 어떤 그림인데? 선희가 지훈이의 손을 씻겨주며 물었다. 우리 가족 그림이야, 아빠랑 엄마랑 나.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선희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다. 저녁 식사 시간, 태수는 여전히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다. 선희야, 내일 마트 갈 때 계산 잘해서 사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태수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생활비로 받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늘 알뜰살뜰 계산해가며 장을 봐야 했다. 아빠, 나 내일 친구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 지훈이가 천진하게 말했다. 태수는 그제야 신문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바라봤다. 놀이공원. 그런데 가서 뭘 해? 집에서 놀면 안 되냐?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지훈이의 얼굴이 금세 시무룩해졌다. 여보,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해요. 한 번 정도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놀이공원 가는 돈이면 지훈이 학용품도 사고 남아. 태수는 단호했다. 선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운 후 선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태수의 인색함은 점점 더 심해졌고 무엇을 하려면 항상 그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마치 자신이 구걸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선희야, 내일부터 용돈 좀 줄여야겠어. 요즘 사업이 힘들어. 태수가 거실에서 말했다. 선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미 빠듯한 용돈을 또 줄인다니. 얼마나 줄이실 건가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10만 원 정도? 내가 절약 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태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결혼 생활은 늘 이런 식이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태수의 결정을 따라야만 했다. 그래도 지훈이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가며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2005년 가을,
결혼 20년이 되던 해. 선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17세가 된 지훈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키도 훌쩍 자랐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그런데 최근 태수의 행동이 이상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해졌고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선희야, 거실로 나와봐 할 말이 있어. 태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선희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있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요? 선희가 태수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태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선희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태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부탁인데요? 태수는 서류 한 장을 선희 앞으로 밀었다. 이거 서명 좀 해줘. 선희가 서류를 들어보니 상속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선희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았다. 본인은 남편 김태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뭐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그거야 사업상 필요해서 그래. 만약에 내가 먼저 죽으면 지훈이가 모든 걸 물려받아야 하잖아. 지훈이는 내 아들이니까. 태수가 말끝을 흐렸다. 선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각서를 쓰라고 하다니. 여보, 나도 2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선희야, 오해하지 마.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우리가 이혼할 것도 아니고 나도 당분간 죽을 것도 아니고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라고. 태수의 말에도 불구하고 선희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20년 동안 지훈이를 키우고 태수의 뒷바라지를 하고 이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결국 남이라는 뜻이었다. 엄마, 나왔어? 마침 지훈이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선희는 급하게 눈물을 닦았다. 지훈이 왔구나. 밥 먹어라. 선희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는 부모의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태수는 다시 선희에게 시선을 돌렸다. 선희야, 너도 알잖아. 지훈이는 내 핏줄이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야. 이 집도 사업도 모두 지훈이 것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선희는 가슴이 막막했다. 태수에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상의해서. 상의할 게 뭐 있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지훈이 친엄마가 아니잖아. 태수의 말이 마치 칼처럼 선희의 가슴을 찔렀다.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2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던 것일까? 한참 그 거실로 돌아온 선희에게 태수가 말했다. 선희야, 미안해.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하지만 이것만은 꼭 해줘.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깨질 것 같았다. 지훈이를 잃을 것 같았다. 결국 선희는 울먹이며 각서에 서명했다. 며칠 후 선희는 오랜 친구인 정아를 만났다. 정아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정아야, 나 좀 이상한 거 물어볼게. 선희가 조심스럽게 상속포기 각서 이야기를 꺼냈다. 정아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만 할 수 있는 거고, 미리 포기한다는 약속 같은 건 무효야. 정말? 선희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야. 근데 언니 남편이 왜 그런 각서를 쓰라고 한 거야?
뭔가 이상한데. 선희는 그제야 조금 안도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태수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순간이었다. 2015년 겨울, 결혼 30년이 되던 해, 선희는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지훈이는 이제 27세가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선희야, 밥 차려. 태수의 목소리가 여전히 명령조였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태수의 인색함과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그랬다. 선희는 부엌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가. 지훈이를 키우느라 밤낮 없이 뛰어다녔고 태수의 사업을 위해 온갖 뒷바라지를 했다.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랑 여행 가려고 해. 지훈이가 거실에서 말했다. 그게 좋겠다. 조심해서 다녀와. 선희가 밝게 대답했다. 돈은 어디서 나느냐? 태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제가 벌어서 가는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선희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느꼈다. 지훈이도 이제 어른이 되어 태수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날 밤, 선희는 침실에서 태수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고 좀 더 여유롭게 살면 안 될까요? 여유롭게? 뭔 소리야?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유를 부려. 태수는 여전했다. 지훈이도 다 컸으니까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여행도 가고. 여행. 그런데 돈 쓸 바에는 차라리 저축하는 게 낫지. 태수는 단호했다. 선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30년 동안 이런 대화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태수는 변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선희는 정아와 커피를 마시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정아야, 나 정말 지쳤어.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니, 그렇게 힘들면 다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선택. 이혼 말이야. 언니가 참을 필요는 없잖아. 선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유.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지훈이가 있어서. 지훈이도 이제 다 컸잖아. 언니가 행복해야 지훈이도 행복할 수 있어. 정아의 말이 선희의 마음에 깊숙이 박혔다. 그날 밤부터 선희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 몇 주 후 태수와 또 다른 말다툼이 벌어졌다. 선희가 지훈이 생일 선물로 조금 비싼 것을 사주려고 했는데 태수가 펄펄 뛰었다. 돈을 물 쓰듯 써서 어떻게 살 거야? 너는 돈이 뭔지도 모르고. 지훈이 생일인데 그 정도는. 그 정도? 5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전기료야. 선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태수에게 평생 돈을 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지만 결국 남이었다. 그날 밤 선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인생의 후반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선희는 정아를 찾아갔다. 정아야, 이혼 소송 도와줄 수 있어. 정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정말 결심한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30년의 결혼 생활, 재산 분할,
양육비 문제.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6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 절반 분할을 인정받았다. 선희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태수는 즉시 항소했다. 내가 번 돈을 왜 반씩 나눠줘야 하냐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끝까지 가야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만 했다. 2016년 봄, 항소심이 진행되던 어느 날 오후, 선희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아직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어색한 동거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병원으로 빨리 와요. 아버지가 선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야? 뇌출혈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선희는 급하게 핸드백을 챙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에서 지훈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선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의식을 잃으셨고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대량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선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태수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태수는 의식을 찾지 못했다. 선희와 지훈이는 병실 밖에서 교대로 기다렸다. 엄마,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랑 이혼 소송 중인 거 중단할 수는 없어요?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만남, 결혼식, 지훈이를 키운 시절, 크고 작은 추억들. 지금은 그런 생각 말고 아버지가 깨어나시기만 기도하자. 3일째 되던 새벽, 의사가 급하게 불렀다. 태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었다. 가족분들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의사의 말에 지훈이가 그느꼈다. 선희는 태수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 몰랐어요. 태수는 대답이 없었다. 선희는 30년의 추억을 생각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한 시간들이었다. 아버지. 지훈이가 울부짖었다. 그렇게 태수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태수의 사업 관련 지인들, 친척들이 조문을 왔다. 선희는 상주 옷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다. 고인이 편히 잠드시길. 조문객들의 위로 인사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태수의 사업 파트너였던 민호가 나타나서 선희에게 말했다. 경수님, 제가 태수 형과 같이 하던 사업이 있는데 장례가 끝나면 한번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가 물었다. 형이 생전에 말씀 안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민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사라졌다. 선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선희가 답했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태수의 빈자리를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다.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무거웠다. 그날 밤 선희는 태수와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보며 밤을 새웠다. 젊었던 시절의 사진들, 지훈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선희는 집에서 태수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30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오래된 사진, 서류들, 태수가 즐겨 입던 옷들. 엄마, 저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훈이가 거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딱딱해 보였다. 무슨 이야기? 선희가 유품 정리를 멈추고 지훈이를 바라봤다. 지훈이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아니, 선희 씨. 선희의 가슴이 덜컥했다. 엄마가 아니라 선희 씨라니. 지훈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 소송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도 쓰셨고요. 선희는 말문이 막혔다. 지훈이가 그 각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그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은 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요. 엄마는 선희 씨는 제 친어머니가 아니니까요. 지훈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희의 가슴을 찔렀다. 27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지훈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키웠는지 알잖아. 밤새워 간병하고 학교 행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문제죠. 아버지 재산은 당연히 제 것이에요. 상속 포기 각서도 있고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선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것이 현실이란 말인가? 평생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지훈이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희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친어머니와의 추억도 있고 아버지가 남겨두신 것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친어머니? 선희가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의 친어머니는 지훈이가 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지훈이는 그런 기억이 없을 텐데. 아버지가 친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착하고 예쁜 분이었는지 제가 친어머니를 닮았다고 하시며 자랑스러워하셨죠. 선희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태수가 지훈이에게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 지훈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27년을 함께 살았고. 가족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선희 씨는 아버지와 이혼하려고 했고 저는 이제 혼자서 살아가야 해요. 지훈이는 서류 봉투를 선희 앞에 내밀었다.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선희 씨도 변호사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아. 선희가 간절히 불렀지만 지훈이는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선희는 홀로 거실에 마마망연자실했다. 27년 전 처음 만났던 7살 지훈이가 떠올랐다. 엄마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달려오던 그 아이가 이제는 선희 씨라고 부르며 재산 다툼을 하자고 한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훈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네, 상속 포기 각서도 있고 네, 맞습니다. 친모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선희의 가슴이 찢어졌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30년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정아에게 전화했다. 정아야, 나 좀 도와줘. 지훈이가.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정아는 급히 선희 집으로 왔다. 언니, 무슨 일이야?
선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정아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훈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현실이야. 정아는 선희의 손을 잡았다. 언니, 포기하지 마.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혼 판결도 확정되지 않았으니 아직 법적 배우자야. 하지만 지훈이가 지훈이가 아무리 그래도 법은 법이야. 우리도 끝까지 싸워보자. 선희는 정아의 말에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평생 아들이라고 믿었던 지훈이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돈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선희는 정아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정아는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다. 언니,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래. 태수 씨와의 이혼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어. 태수 씨가 돌아가시면서 항소는 자동으로 취하된 상태야. 그럼 이혼이 확정된 건가요? 선희가 물었다. 아니야,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니까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 관계야. 선희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태수와의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는 당연히 무효야.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포기한다는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어. 그럼 제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 배우자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지훈이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후반의 민호였다. 실례합니다. 김태수 씨 부인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고인과 함께 사업을 했었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정아가 민호를 의자에 앉혔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민호는 서류 가방을 여러 문서를 꺼냈다. 태수 형이 아니 김태수 씨가 생전에 저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정아가 물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꽤 큰 규모입니다. 선희는 놀랐다. 태수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태수 씨가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이 상당합니다. 거의 5억 정도 되죠. 5억. 선희가 깜짝 놀랐다. 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솔직히 태수 씨 혼자서 마련하기에는 큰 금액이에요. 정아는 예리한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제 생각에는 태수 씨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가로 담보를 잡혔을 수도 있고요.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집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태수 씨가 부인께 말씀 안 하고 집을 담보로 잡았을 수도. 정아가 급히 말했다. 그럼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겠네요. 1시간 후 등기소에서 나온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희는 주저앉을 뻔했다.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3억 원짜리 근저당이었다. 언니, 진정에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집을 빼앗기는 건 아니야. 정아가 위로했다. 하지만 3억.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민호가 말했다. 사업이 잘 되면 문제 없어요.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투자금의 몇 배는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선희가 물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프로젝트 완료까지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이자를 계속 내야 해요. 월 이자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선희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태수가 자신 몰래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갑자기 큰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두려웠다. 지훈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정아가 물었다. 모를 거예요. 태수 씨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밤 선희는 지훈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선희를 남처럼 대하고 있었다. 과연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지훈이의 변호사가 정식 서류를 보내왔다.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혼자 상속받겠다고 주장했다. 선희는 정아와 함께 웅전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30년의 세월을 버릴 수는 없었다. 언니, 힘들겠지만 끝까지 해보자. 지훈이도 결국 현실을 직시하게 될 거야. 정아가 격려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로 법정에서 아들과 맞서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가슴 아프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선희는 매주 법원을 오가며 지쳐갔다. 무엇보다 지훈이와 법정에서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다음 증인을 소환합니다. 판사가 말했다. 지훈이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지훈 씨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60대의 여선생님이 증인석에 앉았다. 선희는 그 선생님을 기억했다. 지훈이가 고3일 때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었다. 증인께서는 지훈 군의 가정 환경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지훈이 측 변호사가 물었다. 내 지훈이는 계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지훈이가 계모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컸고, 선희는 가슴이 아팠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자신을 계모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정아가 반대 신문에 나섰다. 증인께서는 선희 씨가 지훈 군을 어떻게 돌봤는지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직접 보지는 그럼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정아는 계속 추궁했다. 선희 씨가 지훈 군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건 아시죠? 네, 그건 맞습니다. 운동회, 학예회, 학부모 상담. 모든 행사에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참여했죠? 선생님은 대답을 망설였다. 실제로 선희는 그 어떤 학부모보다 열성적으로 지훈이를 돌봤었다. 다음 증인은 태수의 형이었다. 지훈이의 친삼촌이었다. 형수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지훈이만이 우리 핏줄이죠. 삼촌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결국 핏줄이 전부인가. 하지만 정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선희 씨가 30년 동안 집안을 돌본 것은 인정하시죠? 그야 아내 의무를 한 거 아닙니까? 의무요? 친자식도 아닌 지훈이를 27년 동안 키운 것도 의무였나요? 삼촌은 말문이 막혔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선희는 지훈이의 변화를 지켜봤다.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태수를 닮아가고 있었다. 돈에 집착하고 계산적이 되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어느 날 법정을 나서는 길에 선희와 지훈이가 마주쳤다. 지훈아. 선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훈이는 잠시 멈춰 섰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어? 지훈이는 돌아서서 말했다. 선희 씨가 먼저 아버지와 이혼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선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지훈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몇 주 후 민호가 다시 연락했다. 선희 씨, 사업 상황이 좋아졌어요. 투자금 회수 목처가 보여요. 정말요? 내 생각보다 일찍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근저당도 해지할 수 있고요. 선희는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집은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계속되었다. 지훈이는 끝까지 모든 재산을 혼자 차지하겠다고 고집했다.
선희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과연 이 싸움이 의미가 있을까? 재산을 얻는다고 해도 아들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일까? 하지만 이미 지훈이는 선희를 버렸다. 30년의 모정도, 희생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선희는 정아에게 말했다. 정아야, 나 정말 지쳤어. 이게 맞는 걸까? 언니, 포기하면 안 돼.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언니의 30년을 인정받는 문제야. 정아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선희의 인생을 증명하는 싸움이기도 했다. 1년 반의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일이 왔다. 선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다. 건너편에는 지훈이가 차갑게 앉아 있었다. 한때 가족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완전한 남이 되어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선희는 고 김태수와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원고 지훈이를 친자식처럼 양육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또한 피고가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전에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고는 여전히 법정 배우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배우자인 피고 선희가 2분의 1, 직계비속인 원고 지훈이가 2분의 1로 분할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지훈이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다. 선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선희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정아가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기쁘기보다는 허탈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드려요. 선희 씨,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근저당도 모두 해제되고 수익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네, 태수 씨가 투자한 5억이 15억이 되었어요. 선희 씨 목만 해도 7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선희는 그리 기쁘지 않았다. 그날 밤 선희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는 판결 후 바로 이사를 나갔다. 마지막 인사도 없이 30년을 함께 산 집이 갑자기 너무 크고 적막해 보였다. 재산은 얻었지만 가족은 잃었다. 며칠 후 정아가 찾아왔다. 언니,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선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지훈이 연락 안 와? 없어. 아예 연락처도 바꾼 것 같아. 정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훈이도 생각이 바뀔 거야. 글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아야, 나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할까? 언니, 이제 언니만의 인생을 살면 돼. 30년 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언니를 위해 살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혼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한 달 후 선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오랜 꿈이었던 카페 사업이었다. 선희네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 카페를 열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지훈이었다. 어서 와.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이는 카운터 앞에 서서 말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앉아서 마셔. 아메리카노?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선희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 지훈이 앞에 놓았다. 잘 지내고 있어? 선희가 물었다. 그냥 그럭저럭이요. 지훈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다. 맛있네요. 고마워. 또 다른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희 씨 아니, 엄마. 그 순간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랜만에 듣는 엄마라는 호칭이었다. 지훈아.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렸어요. 지훈이도 울고 있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27년 동안 키워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선희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다. 갚을 것도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언제까지나. 그날 이후 지훈이는 가끔 카페에 들렀다.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연락은 이어졌다. 어느 날 저녁 선희는 정아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정아야, 나 이제야 깨달았어. 뭘? 30년 동안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어. 그래. 그런데 그 이름마저 잃어버렸네.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소중한 걸 잃었어. 정아가 선희의 손을 잡았다. 언니, 완전히 잃은 건 아니야. 지훈이가 다시 찾아오잖아.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한 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가거든.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내 인생이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선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